여러분이 서울의 편안한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 지구 반대편의 거대한 자본은 깨어나 여러분의 미래를 냉정하게 거래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화폐를 안전하게 지켜주던 견고한 방어벽이 이제 곧 글로벌 시장의 디지털 허공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려 합니다. 내일 아침 찬란한 해가 떠오를 때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은 과연 어젯밤 눈을 감았을 때와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2026년 7월은 대한민국이 마침내 외환시장의 문을 활짝 열고 멈추지 않는 24시간의 순환 속으로 들어가는 운명의 시점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정부는 자본 유출이라는 끔찍한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원화의 흐름을 철저하게 통제해 왔습니다. 이제 정부는 선진국 시장이라는 엘리트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그동안 꽉 쥐고 있던 통제의 끈을 스스로 놓아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여의도 증권가에서 붉은 전광판을 바라보는 금융 전문가들에게만 중요한 기술적인 뉴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아주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의 월급 통장과 런던이나 뉴욕의 변동성을 직접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배관을 지금 당장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침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여러분의 화폐를 팔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장벽이 지금 하나씩 해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저녁 식사를 즐기는 동안 런던의 트레이더가 한국 경제의 하락에 거액을 베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출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 갇혀 있는 동안 뉴욕의 알고리즘이 수십억 원을 순식간에 청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목표는 단순한데 막대한 해외 자본이 우리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만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입니다. 하지만 모든 열린 문은 새로운 것이 들어오게 허락하지만 동시에 소중한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도 허용합니다. 우리는 90년대 후반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우리를 고립된 섬에 남겨두었던 그 뼈아픈 상처를 여전히 기억합니다. 당국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졌기에 거친 대양에 파도가 몰아쳐도 익사하지 않고 견딜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지금, 과연 그 안전망이 충분히 튼튼한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 상반기 중에 역외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닫고 있지만 속도는 언제나 잠재적인 사고의 규모를 키우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논하기 전에 오는 7월부터 모든 것을 바꿔놓을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24시간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시장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뛴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화 시장은 여러분의 생체 리듬처럼 밤에는 쉬고 낮에만 활동하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7월부터는 이 보호막이 사라지고 런던과 뉴욕의 끝없는 욕망이 실시간으로 침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깊이 잠든 사이 환율이 요동쳐서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원가가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수입 자재로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상의 인물인 김 사장님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어젯밤 환율을 확인하고 안심하며 잠들었지만 새벽 3시 런던에서 발생한 주문이 그의 이익을 증발시킵니다.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계를 잠시 1990년대 후반으로 돌려보면 우리는 왜 이 빗장을 그토록 단단하게 걸어 잠갔는지 알게 됩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자본은 공포에 질린 짐승처럼 국경을 넘어 순식간에 탈출하여 우리 경제를 파괴했습니다. 그 뼈아픈 트라우마로 인해 당국은 외환 거래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감시하는 강력한 방파제를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즉 MSCI는 이 방파제를 투자를 방해하는 낡은 장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는 달콤한 보상을 얻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지켜주던 그 방파제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 형일 차관은 원화의 국제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아주 자신 있게 선언했습니다. 역외 원화 금융이라는 화려하고 전문적인 단어 뒤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달러와 원화 시장은 하루 6시간 반만 열려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원화를 거래하려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고, 그것이 우리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직접적인 달러 거래는 오직 두 개의 국내 은행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철저히 제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원화를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허용하며 마지막 남은 빗장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신고 의무를 대폭 완화하고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을 활짝 열어두고 물이 넘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시스템이 과거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달라졌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인지 직시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강력한 시장 개혁을 밀어붙이며 작년 한 해 코스피를 무려 76%나 끌어올린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숫자의 잔치 속에서 우리는 이 성장의 기반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 위에 서 있는지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분명 매력적인 목표이지만 그것은 우리 경제를 거대한 글로벌 투기 자본의 최전선에 세우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지구 반대편에서 금융위기가 터져도 우리에게는 아침장이 열릴 때까지 전략을 짤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4시간 시장이 열리면 악재는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침실문을 부수고 들어와 자산을 난도질할 것입니다. 뉴욕의 헤지펀드가 새벽 3시에 한국 반도체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실시간으로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을 때 이미 모든 상황은 종료되어 있고 여러분은 손쓸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국경 없는 자본시장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무자비하고 차가운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입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약속했지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전 세계적 매도 공세를 막을 수 있는 방파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영일 차관이 언급한 역외 원화 금융의 활성화는 사실상 우리 통화의 결정권을 국경 밖 낯선 이들에게 넘겨주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제 원화의 가치는 서울의 명동이 아니라 런던의 금융가와 싱가포르의 딜링룸에서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애국심도 우리 국민의 삶에 대한 연민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수익률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그림자 시장에서 형성된 공포는 빛의 속도로 국내 시장을 감염시키고 건강하던 기업들조차 순식간에 유동성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수출이 4.2% 증가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미국 관세 정책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나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열풍이 식어버리는 순간 우리 반도체 산업에 집중된 외국인 자금은 가장 먼저 탈출구를 찾아 달아날 것입니다. 좁은 문을 향해 수많은 거인들이 동시에 달려들 때 발생하는 병목 현상은 시장 전체를 마비시키는 공황 상태를 초래합니다.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우량주조차 현금을 확보하려는 외국인들의 무차별적인 매도 대상이 되어 바닥을 모르고 끝없이 추락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는 화려한 명패 뒤에 숨겨진 대가 없이 주어지는 점심은 없다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진실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영문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그들이 더 쉽게 들어오고 더 쉽게 떠나게 돕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벨트를 풀고 고속도로에 진입했으며 운전대는 더 이상 우리 손에만 쥐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축포를 터뜨리고 있지만 그 화려한 불꽃놀이 아래에는 차가운 부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밀물처럼 들어와 가격을 올렸다면 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는 아무도 받아줄 사람이 없어 가격은 자유낙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캐리 트레이드라는 전문 용어가 뉴스 헤드라인이 아닌 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임을 알아야 합니다. 7월 이후 새벽 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 한국은행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어도 지구 반대편의 환율 전쟁 때문에 매달 은행에 내야 할 돈이 늘어남을 뜻합니다. 아까 보았던 김 사장님은 공장이 잘 돌아가는데도 대출 이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아 결국 기계를 멈춰야 할지 모릅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 4,000을 향해 간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저녁 식탁 위에 올라오는 반찬 가짓수를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정으로 약속된 3,500억 달러의 투자는 겉으로는 기회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제조업의 공동화를 가속할 뿐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짓기 위해 돈을 싸들고 나갈수록 국내에 남겨진 일자리와 설비 투자는 서서히 말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국내 생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다급하게 내놓고 있지만 이미 거대한 자석에 이끌려 나가는 쇳가루들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텔레비전 뉴스 앵커가 읊어주는 듣기 좋은 요약본을 끄고 진짜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계기판을 켜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원화의 거래량과 변동성 폭이 평소보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 미세한 진동입니다. 남들이 모두 잠든 새벽 2시에 환율 그래프가 톱날처럼 거칠게 움직인다면 그것은 거대한 지진이 오기 전에 전조 현상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반도체 주식을 아무런 이유 없이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하는 그 차가운 침묵의 순간입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심장이기 때문에 스마트머니는 위험을 감지했을 때 가장 먼저 심장에서 피를 뽑아내어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세 번째 신호는 한미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데도 환율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가 갑자기 둑이 터지듯 폭발하는 시점입니다. 이 모든 신호들은 신문에 대서 특필되기 며칠 전 혹은 몇 주 전에 이미 시장의 아주 깊은 곳에서 조용히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이 신호를 무시하고 일상에 안주한다면 자산시장의 붕괴는 예고 없이 찾아와 여러분의 은퇴 자금을 앗아갈 것입니다. 과거에는 증권사 직원이 전화를 걸어 매도를 권유했지만 지금의 위기는 광 케이블을 타고 1000분의 1초 만에 여러분을 덮칩니다. 이제 공포에 질려 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냉혹한 기계들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을 늘려 유동성이라는 강력한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현금은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산소통입니다. 원화에만 모든 자산을 집중하는 것은 가라앉을지도 모르는 배에 구명조끼도 없이 혼자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여러분의 배를 나누어 타는 것이야말로 거친 파도 앞에서 생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취해 과도한 대출을 끌어다 쓴 사람들은 금리 인상이라는 쓰나미 앞에서 가장 먼저 쓸려갈 것입니다. 7월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면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만기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 사장님이 겪게 될 자금 압박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리하게 집을 산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빚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이자를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외부 충격에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 하지 말고 바닥이 확인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러분보다 수백 배 빠른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감정 없이 매도 버튼을 누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개인이 그들과 속도 경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우리는 속도가 아닌 방향성과 안전성으로 승부를 걸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주식이 우량주라고 해도 전체 시장이 패닉에 빠지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공포에 질려 헐값에 매도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에게는 버틸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이 필요합니다. 자동 매도 주문인 스톱로스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잠든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손실을 방어해야 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24시간 시장에서 정보의 격차는 수익률의 격차로 더욱 잔인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뉴스와 유튜브가 쏟아내는 소음 속에서 진짜 신호를 걸러내는 능력이야말로 이 새로운 정글에서 살아남는 핵심 무기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선진국 지수 편입의 혜택은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차원이지 당장 여러분의 지갑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과 혼란이 여러분의 가계 경제를 강타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수익을 쫓을 때가 아니라 잃지 않는 투자를 통해 자산을 지키는 방어적인 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구조적인 위험들이 여전히 시스템 곳곳에 지뢰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3대 강국이라는 화려한 비전을 제시하며 우리의 미래가 장밋빛일 것이라고 끊임없이 대중을 안심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들이 아무리 쉴 새 없이 돌아가도 그 기계를 돌릴 에너지를 4월 달러가 부족하면 모든 것은 멈춥니다. 무역 의존도가 기형적으로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국가 산업의 혈관을 직접적으로 조이는 치명적인 흉기가 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는 결국 여러분의 점심값과 아파트 관리비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잠식해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설마 국가가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겠냐고 반문하겠지만, 국가는 시스템 전체를 지키기 위해 개개인의 희생을 묵인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경제 위기가 보여주었듯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고통받는 것은 정보가 느리고 자본이 부족한 서민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애국심의 대상이 아니라 수익이 나면 잠시 머물고 손해가 예상되면 언제든 버리는 차가운 숫자일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세상 모르고 잠든 새벽 시간에 고성능 알고리즘을 통해 수천억 원의 자금을 단 1초 만에 탈출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가 든든하다고 자랑하는 외환 보유고조차 전 세계적인 금융 패닉이 동시에 닥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안전한 티켓을 끄는 것이 아니라 보호장구 하나 없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 한복판에 떨어진 것입니다. 낙관론에 취해 있는 대중들은 시장이 영원히 상승할 것이라 믿으며 결국 터져버릴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주자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무용담이 술자리에서 들려올 때가 바로 여러분이 가장 경계하고 현금을 확보해야 할 위험 신호입니다. 시장에서 탐욕은 전염병처럼 번지지만 공포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시장을 지배하며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24시간 시장이 열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1년 365일 내내 전 세계적인 공포에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국의 저녁 뉴스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 연준 의장의 표정과 중동의 유가 흐름을 밤새 주시해야 합니다. 나비 효과는 더 이상 교과서 속의 이론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의 작은 재채기가 여러분의 통장을 털어가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푼다고 해서 국경 없는 자본의 논리가 우리를 특별히 봐주거나 보호해줄 것이라는 순진한 착각을 버리십시오. 시장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무자비하게 공격하며 준비되지 않은 개인은 그 공격에 가장 쉬운 첫 번째 먹잇감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화려한 수익률을 쫓기보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닥쳤을 때 나와 내 가족을 지킬 단단한 방공호를 파야 합니다. 다가올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날씨를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튼튼한 우산을 준비해둔 사람입니다. 화려한 전광판 위에서 춤추는 붉은 숫자들이 여러분의 통장에 현금으로 안전하게 꽂히기 전까지는 결코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는 냉혹한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려고 점을 치는 도박사가 아니라 어떤 시나리오가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견고한 방주를 짓는 건축가여야 합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에서는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자동화된 방어 시스템과 분산 투자라는 안전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정부의 구제, 금융이나 정책적 방어를 기대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은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 종이 방패 하나를 들고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거대한 유동성의 파도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주식시장의 화려한 상승세에 현혹되지 말고 채권 시장이 보내는 건조하고 지루하지만 가장 정직한 경고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거나 회사채 스프레드가 갑자기 벌어지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모든 위험 자산을 정리하고 대피해야 할 공습 경보입니다. 외국인 자본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반자가 아니라 수익이라는 먹잇감을 찾아 지구를 떠도는 굶주린 하이에나 떼와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선진국 지수 편입은 우리에게 선진국 수준의 금융 인프라뿐만 아니라 선진국 수준의 메가톤급 금융사고와 변동성도 함께 선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는 옆집 김씨의 사정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공포지수에 따라 결정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원화라는 단 하나의 바구니에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모두 담아두는 것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전 재산을 거는 무모한 행위입니다. 달러나 엔화, 그리고 실물금과 같은 다양한 통화로 자산을 배분하여 원화 가치 폭락이라는 최악의 재난에 대비하는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변동성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수이며
우리는 이 거친 파도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위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앞서 본 김 사장님이 위기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리 달러 자산을 확보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부의 말만 믿고 아무런 준비 없이 대출을 늘렸던 그의 경쟁자는 환율 급등과 금리 인상에 이중고에 짓눌려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이라는 거대한 기계는 여러분의 자녀 교육비나 노후 계획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직 자본의 논리로만 차갑게 작동합니다. 부의 이동은 항상 참을성이 없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주머니에서 인내심이 강하고 철저히 준비된 자들의 금고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입니다. 2026년 7월은 한국 금융시장의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준비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잔인한 도태가 시작되는 출발선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은 근거 없는 공포가 아니라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를 감지한 여러분의 본능이 보내는 생존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냉혹한 시나리오의 결말을 바꾸기 위해 여러분이 당장 오늘 밤부터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장 여러분의 모든 대출을 점검하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면 지금 즉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당장의 작은 금리 차이는 나중에 터질 금리 폭탄에 비하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불하는 아주 저렴한 보험료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비상금은 원화로만 두지 말고 최소한 30% 이상을 달러 예금이나 금 ETF로 분산하여 반드시 쪼개놓으십시오. 이것은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이 아니라 원화 가치가 급락할 때 여러분의 구매력을 보존해줄 유일한 생존 캡슐입니다. 세 번째로 낙관적인 연예 뉴스 시청을 멈추고 환율 급등과 외국인 매도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진짜 정보는 언제나 언론이 그럴듯한 이야기로 포장하기 이전에 건조하고 딱딱한 데이터의 형태로 가장 먼저 도착하기 마련입니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맹신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구축해 놓은 객관적인 헤지 포지션만을 신뢰하십시오. 선진국 지수 편입은 국가에게는 자랑스러운 트로피일지 모르지만 개인에게는 생존 게임의 난이도가 지옥처럼 높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저위험 고성장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으며 이제 고위험 고변동성의 새로운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다 잘 될 거라는 게으른 낙관주의는 여러분의 자산을 가장 확실하게 죽이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반대로 차가운 비관주의와 철저한 준비만이 예측 불가능한 미래로부터 여러분 가족의 안녕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24시간 시장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할 때 누군가는 반드시 돈을 잃겠지만 그게 여러분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 평화롭게 잠든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과연 그들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자본시장은 눈물도 없는 냉혈한들의 전쟁터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 공정한 기회를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 숨지 말고 변화의 본질을 똑바로 직시하여 파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십시오. 외환시장 개방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희생자로 눈을 뜰지 아니면 생존자로 눈을 뜰지는 전적으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고 돌아갈 것이며 돈은 계속해서 흐를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이 여러분을 향하느냐는 것입니다. 부디 두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단 한순간도 여러분의 돈이 움직이는 방향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결국 이 비정한 야생의 세계에서 여러분의 돈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서울 아파트 값을 검색하면서 안도하고 계십니까? 아, 그래도 내 집은 아직 괜찮네. 서울은 역시 불패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 친구는 집 사서 돈 벌었다는데 나만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닌가? 불안과 초조함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제발 그 달콤하고도 위험한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땅,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산의 발밑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하늘만 쳐다보면서 집값은 언젠가 다시 오르겠지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당신의 그 안일한 머리통을 박살내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 희망찬 미래, 그런 건 다른 채널 가서 찾으십시오.
저는 오늘 당신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아니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잔혹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동산 불패시나 웃기지 마십시오. 지금 시장 뒤편에서, 화려한 모델하우스 뒤편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문을 닫고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무려 3,000개입니다. 3,000개. 이게 감이 오십니까? 그냥 동네에서 인테리어 하는 구멍가게들이 망한 게 아닙니다. 아파트를 짓고 빌딩을 올리고 도로를 닦던 멀쩡한 회사들이 줄초상을 치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치를 떨며 기억하는 그 무시무시했던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많은 회사가 올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역대 최악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머리가 있다면 계산을 해봅시다. 집을 지어서 팔면 떼돈을 번다면서요? 분양만 하면 완판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집을 만드는 놈들은 다 망해서 야반도주를 하고 있을까요? 왜 사장들이 빚쟁이에 쫓겨 숨어 지내고 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어봤자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돈맥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건설사들은 지금 자재값은 올랐는데 집은 안 팔리고 은행 이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서 빚더미에 깔려 숨도 못 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는 뭐라고 떠듭니까? 신문기사 헤드라인을 보십시오. 강남신고가 갱신했다. 지금이 막차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값 바닥 찍고 반등. 이 말들이 정말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한 조언 같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폭탄이 터지기 바로 일보 직전인데 그 시한폭탄을 받아줄 마지막 호구를 간절하게 찾고 있는 겁니다. 건설사가 살기 위해 은행이 부실 채권을 털어내기 위해 당신의 피 같은 전 재산과 당신의 미래소득까지 담보로 잡아서 그 썩은 빚을 대신 갚아주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가 더 필요하십니까? 지금 당장 법원 경매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곳에 진실이 있습니다. 경매로 나온 물건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1년 만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집주인들이 존버하면 된다고 믿었던 그 집주인들이 치솟는 이자를 못 버티고 빚을 못 갚아서 강제로 집을 뺏기고 길거리로 나앉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경매장에는 뺏긴 집들이 쓰레기처럼 쌓이고 있는데 낙찰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건설사는 짓다가 망하고 집주인은 못 버텨서 집을 뺏기는데 집값만 계속 오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시장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끝나는 죽음의 폭탄 돌리기 게임입니다. 당신은 지금 피 냄새를 맡고 몰려든 상어들이 쳐놓은 그물망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저들의 빚 잔치에 제물로 바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와 분석은 아주 잔혹할 겁니다. 당신이 믿어왔던 상식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면 당신은 내일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솔직해져 봅시다. 지금 마음속으로 똘똘한 한 채라는 말, 마치 구원받는 주문처럼 외우고 계시죠? 지방은 망해도 서울은 안 망해. 강남은 무조건 올라. 그러니까 영혼을 팔아서라도 서울 요지에 제대로 된 아파트 한 채만 꽂아놓으면 내 노후는 끝났다. 이렇게 믿고 계시죠? 제가 그 달콤한 환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산산조각 내드리겠습니다. 경제학 박사 학위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산수를 한번 해봅시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 상위 1% 부자들, 이 사람들의 전 재산이 빚 다 빼고 순자산으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통계청 자료를 까보면 다 나옵니다. 평균 33억 원입니다. 이것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부풀려진 수치지만 어쨌든 33억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뉴스에 나오는 강남 아파트, 반포 아파트, 성수동 아파트, 호가가 얼마입니까? 60억, 70억 원을 부릅니다. 심지어 100억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자, 뇌가 있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상위 1% 부자가 자기 가진 집, 주식, 땅 다 팔고 심지어 입고 있는 속옷까지 팔아도 그 아파트 반쪽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최상위 부자도 못 사는 집을 도대체 누가 사준다는 겁니까? 당신이요? 평범한 월급쟁이인 당신이요? 아니면 당신보다 더 가난한 당신의 뒷사람이 사줄까요? 아무도 못 삽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가격은 실제로 거래가 활발하게 돼서 만들어진 시장 가격이 아닙니다.
집주인들이 나 이 가격 아니면 절대 안 팔아 라고 버티면서 만들어낸 거품 덩어리일 뿐입니다. 거래량이 없는 가격 상승, 그건 신기루입니다. 받아줄 사람이 없는 시장은 이미 죽은 시장입니다. 더 끔찍한 건 이미 그 덫에 걸려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변동금리가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대출의 70% 이상이 변동금리입니다. 불과 2, 3년 전 금리 2% 할 때 야, 이자가 공짜라 다름없다. 지금 안 사면 바보다 하면서 5억, 10억씩 대출 받아서 집 산 분들 지금 매달 날아오는 은행 고지서 보면은 손이 벌벌 떨리실 겁니다. 금리가 5%, 6%가 됐습니다. 단순히 이자가 2배 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 가처분 소득은 반토막, 아니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월급 받아서 세금 내고 밥 사 먹고 애들 학원비 겨우 내고 나면 남는 게 있습니까? 없죠. 나머지 전부를, 아니 생활비까지 줄여가면서 은행에 갖다 바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삶입니까? 이건 집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은행의 소장농, 아니 노예가 된 겁니다. 집값은 떨어지거나 정체되어 있는데 갚아야 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그 집안에서 외식 한번 마음 편히 못하고 옷 한 벌 못 사 입으면서 당신과 당신 가족은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출 받아서 집을 사겠다고요? 그건 용기가 아니라 자살행위입니다. 개인의 빚 문제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거는 그냥 호수에 던진 돌멩이가 만드는 잔물결에 불과합니다. 진짜 쓰나미는 보이지 않는 곳, 금융 시스템 안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돈을 맡긴 그 은행들이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PF 위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려운 전문 용어 같습니까? 제가 아주 쉽게 뼈 때리는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건설사들이 자기 돈으로 땅 사고 아파트를 짓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 돈은 10%도 안 씁니다. 나머지 90%는 사업 계획서라는 종이 쪼가리 한 장 들고 은행에 가서 빌립니다. 내가 여기 아파트 지으면 대박 날 거야. 분양만 하면은 돈이 쏟아져 들어와.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 이게 바로 부동산 PF입니다. 미래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수익을 담보로 남의 돈을 천문학적으로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파트가 안 팔립니다. 미분양이 산처럼 쌓입니다.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까지 미분양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분양대금이 안 들어오니 돈을 못 벌고 당연히 은행에 갚을 원금도 이자도 없습니다. 그럼 돈을 빌려준 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자를 조금 더 받겠다고 줄 서서 돈을 맡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캐피탈, 증권사 같은 제2금융권들, 지금 이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다 못해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팩트를 말해볼까요? 지금 웬만한 금고들 10곳 중 7곳이 적자입니다. 작년까지 흑자를 내던 멀쩡한 곳들이 불과 1년 만에 수백억, 수천억 원의 돈을 날려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노후자금으로 아이들 등록금으로 맡겨놓은 그 소중한 예금이 아무도 살지 않는 부실아파트 공사판 흙더미 속에 파묻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정부와 금융권의 뻔뻔한 태도입니다. 상처가 났으면 썩은 살을 도려내고 수술을 해야 새살이 돋겠죠? 하지만 지금 그들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망했어야 할 건설사들,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들에게 국민 세금과 공적 자금을 동원해서 돈을 더 빌려주고 있습니다. 제발 지금은 죽지 마. 총선 끝날 때까지만 버텨. 나중에 죽어. 하면서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터지면 자기들도 책임을 져야 하고 다 같이 죽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빚으로 빚을 막는 건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좀비에게 링거 꽂는다고 사람이 됩니까? 느슬대로 느슨 썩은 고름은 결국 더 크게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폭탄 돌리기의 끝은 돈맥경화, 즉 신용경색입니다. 돈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은행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금고문을 꽉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사가 망해서 돈을 떼이면 은행은 그 손실을 메우기에 다른 대출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 불똥이 누구에게 튈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십시오. 경매로 넘어온 물건이 11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신호인 줄 아십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경매 물건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사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 붕괴의 전조 증상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고 월급 아껴 쓰고 살아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당신의 자산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국내 상황도 이렇게 지옥인데 진짜 공포는 바다 건너에서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환율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쌍둥이 악마입니다. 지금 환율판을 보십시오. $1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1,400원을 밥 먹듯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시작의 경고가 들리십니까? 곧 1,500원, 아니 1,600원까지 뚫릴 수 있다는 공포가 대한민국 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미국 여행 안 가니까 상관없어. 나는 한국에서 원화만 쓰니까 괜찮아. 제발 그런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그 아니라고 게으른 생각이 당신의 통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쓰는 기름가스, 밀가루, 소고기, 커피, 콩, 심지어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의 원단까지 전부 다 달러를 주고 사와야 합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앉은 자리에서 당신이 매일 먹는 밥값, 출퇴근할 때 넣는 기름값, 여름에 트는 에어컨 전기요금이 미친 듯이 뛴다는 소리입니다. 수입산 소고기 가격이 최근에 40%나 폭등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폭등합니다. 당신이 가진 집값,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데 숨 쉬는 비용은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지는 지름길 수입발 인플레이션의 습격입니다. 더 절망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지켜줘야 할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상태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진퇴양난,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경기를 살리겠다고, 부동산을 살리겠다고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폭발합니다.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은 끝났다며 돈을 빼서 나갑니다. 반대로 환율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수백만 명의 영끌족들과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들이 줄파산하게 생겼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사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냉정하게 짐을 싸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더 이상 매력이 없다, 미래가 없다. 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한국 채권을 버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셀코리아가 이미 시작됐는데 당신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어리석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바로 가족 투자, 일명 가족 영끌입니다. 남들은 다 도망가는데, 외국인도 도망가고 기관도 도망가는데 아직도 강남 불패, 로또 분양이라는 낡은 환상에 취해서 부모님의 노후자금, 형제들의 결혼자금까지 끌어다가 한 배에 태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돈 합치면 이자 버틸 수 있어. 나중에 집값 오르면 나누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보였던 마지막 바락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가족은 최후의 안전판이어야 합니다. 누구 하나가 사업하다 망하면 다른 가족이 도와줘서 일으켜 세워야 할 마지막 보루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장치를 승률 없는 도박판에 전부 걸어버리는 짓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빙산에 부딪혀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구명정에 타도 모자랄 판에 온 가족을 서로 밧줄로 묶어서 배 밑바닥으로 끌고 들어가는 짓입니다. 이 거품이 꺼질 때 혼자 망하는 걸로 끝내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까지 신용불량자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돈을 잃는 것은 다시 벌면 되지만 가족을 잃는 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 그건 당신과 당신 가족의 주머니를 털어가려는 자들이 만든 가짜 종교일 뿐입니다. 믿는 순간 지옥문이 열립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 전장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당장 패닉에 빠져서 모든 걸 헐값에 내다 팔라고 소리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한 냉철한 생존 매뉴얼을 드리는 겁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3가지만 지켜도 당신은 상위 10%의 생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현금을 준 자들에게 고합니다. 제발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지금 인내심은 곧 돈입니다. 아니, 돈보다 더 귀한 능력입니다. 집값이 고점 대비 10%, 20% 빠졌다고 해서 와, 싸다.
지금이 죽죽기회다 라고 덤벼들지 마십시오. 그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짓입니다. 손이 잘려나갑니다. 부동산은 주식과 다릅니다. 클릭 한 번으로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반등하지 않습니다. 저 거대한 빚더미가 다 무너지고 좀비 기업들이 다 정리되고 바닥을 다지려면 최소 2년에서 3년, 길게는 그 이상이 걸릴 겁니다. 지금은 현금이 왕입니다. 불확실한 곳에 돈 묻지 마시고 안전한 예금이나 달러를 쥐고 진짜 바닥이 보일 때까지, 경매 낙찰가율이 바닥을 길 때까지 엎드려 기다리십시오. 진정한 기회는 끝까지 살아남은 자에게만 옵니다. 그때 가서 왕처럼 쇼핑해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이미 빚에 갇힌 분들에게 고합니다. 용기를 내서 지금 당장 계산기를 두드리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만약 지금 매달 나가는 원금과 이자가 당신 월급의 50%를 넘어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은 겁니다. 더 이상 빚으로 빚을 막지 마십시오. 카드 돌려막기 하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판단해서 감당이 안 된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손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팔 하나를 내어주더라도 목숨은 살려야 합니다. 지금 10% 손해보는 게 아까워서 버티다가 나중에 50%, 60% 손해보고 건강 잃고 가정까지 깨질 수 있습니다. 집을 지키려다 당신의 인생과 가정의 행복까지 잃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빚 없는 삶이 가장 부유하고 자유로운 삶입니다. 셋째, 절대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유튜브에서, 뉴스에서 지금이 기회다, 마지막 막차다, 공급 부족이다 라고 떠드는 사람들, 그들은 당신을 구해주러 온 천사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자기들의 물량을 떠넘기고 도망가려는 악마의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보다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진짜 부자들, 진짜 대기업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현금을 쟁여두고 투자를 멈추고 구조조정을 하고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돈들이 도망치고 있는데 왜 정보도 없고 돈도 없는 당신만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합니까? 여러분, 투자는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금은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살아남는 것이 곧 승리하는 때입니다. 부디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불편하게 들렸을지라도 이것이 쓴 약이 되어 당신의 정신을 깨우길 바랍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당신과 당신 가족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경고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마지막 알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딘 이 현실, 단순히 춥다는 표현으론 부족합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갈 만큼 날선 칼날 위에 서 있는 꼴입니다. 피 같은 월급의 40%를 고스란히 은행 아가리에 쳐넣고 있는 지금, 이게 그저 남의 집 통계 수치로만 보이십니까? 누군가에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생지옥이자 내 집 마련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파산의 전주곡이며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재앙의 신호탄입니다. 환율은 이미 마지노선인 1,450원을 뚫어버렸고 시중금리는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8% 고지를 향해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의 반 이상을 이자 놀이에 갖다 바치고 나면 처자식 입에 밥 한 숟가락 넣어주기도 벅찬 참담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 15억 원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 영끌족들의 단말마와 철옹성 같던 강남 용산마저 박살나는 현장을 오늘 아주 뼛속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거대한 흐름을 읽지 못하고 막연한 희망 고문에 빠져 있다면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산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꼴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5억 원짜리 집주인이 고작 단돈 1천만 원을 못 막아서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는 그 잔혹한 파산의 알고리즘을 적나라하게 까발려드리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다음 타자는 바로 당신이 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갖고 들으십시오. 법원의 경매 망치 소리, 그게 무슨 소린지 아십니까? 한 인간의 인생이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소리입니다. 흔히들 수십억 빚더미에 앉아야 집이 넘어간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딴판입니다. 도봉구 창동현대 2차 아파트의 적나라한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감정가 6억 6천만 원이나 하던 멀쩡한 집이 단 한 번의 유찰로 5억 2,800만 원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경매 사유를 보면 기가 찹니다. 처음엔 보험사 대출로 버텼지만 살인적인 고금리를 못 이겨 결국 사채업자의 손을 잡은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발목을 잡은 원금은 고작 1,0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수억 원대 자산가가 단돈 1,000만 원이 없어서 평생의 보금자리를 강탈당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의 민낯입니다. 이자라는 괴물은 잠도 안 자고 당신의 영혼을 파먹습니다. 이분이 단순히 현금이 말라서 집을 날렸을까요?
아닙니다. 미친 듯이 치솟는 금리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원리금 상환 압박이 숨통을 조여온 결과입니다. 건강보험료 낼 돈도 없어서 공단 압류 딱지가 날아들 지경이면 이미 경제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비극은 서울 외곽 변두리에서만 벌어지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부의 상징이라 칭송받던 반포자이, 압구정 현대, 심지어 타워팰리스조차 줄줄이 경매 심판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80억 원에 육박하는 초고가 주택 주인들도 금리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서는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가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으로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탈출구는 막혔는데 이자만 폭등하니 결국 종착역은 법원 경매장뿐인 겁니다. 빚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을 옥죄는 무거운 족쇄가 되었습니다. 과거 저금리 파티에 취해겁 없이 대출을 당겼었던 사람들, 이제 그 대가를 피눈물로 치르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 따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통제권을 은행과 국가에 강제로 헌납해야 한다는 사실, 그게 진짜 공포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걸까요? 평범한 월급쟁이가 감당 가능하리라 믿었던 청구서가 어떻게 사형 선고장으로 돌변했는지 이제 그 잔혹한 숫자의 실체를 까보겠습니다. 바야흐로 서울 아파트 평균값 15억 원에 미친 시대입니다. 극소수에겐 부의 훈장이겠지만 대다수에겐 감당 불가능한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일 뿐입니다. 이 숫자가 왜 축복이 아닌 저주인지 아주 냉혹한 계산기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자산의 60%인 9억 원을 빚으로 깔고 앉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불과 3년 전인 2021년만 해도 연이 퍼센트대 저금리 꿀물 덕분에 월 원리금은 약 45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연봉 1억 3천만 원 정도면 소득의 40% 선에서 어떻게든 버틸 견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금리 상단이 6%를 뚫어버리자 매달 갚아야 할 돈은 순식간에 644만 원으로 폭등했습니다. 1년이면 무려 7,700만 원을 은행님께 갖다 바쳐야 합니다. 연봉이 1억 5천만 원으로 올랐다 한들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이 허공으로 증발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건 최근 일부 인터넷은행과 이금융권 실질 금리가 마의 8%까지 치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억 원 대출에 8% 금리를 때려박으면 매달 750만 원이라는 미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연간 상환액만 9천만 원을 넘깁니다. 연봉 2억 원을 넘지 않는 이상 생활비는 고사하고 숨만 쉬어도 적자가 나는 파산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영끌족들의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는 60%의 덫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허리인 3040 세대의 연체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넘어섰다는 데이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월급 오르는 속도는 민빙이인데 이자 부담은 미친 캥거루처럼 뛰어오르니 가계 경제가 무슨 수로 버티겠습니까? 겉으론 번지르르한 외제차 굴리며 강남 아파트 사는 척해도 속을 까보면 건강보험료 1,000만 원이 없어서 압류 통지서 받는 빚 좋은 개살구 인생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소득의 40%를 넘어서는 빚은 자산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계좌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 이자가 당신의 노후와 자식들의 미래까지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리가 비싸다는 것보다 훨씬 더 공포스러운 사실은 이제 이 금리의 운전대를 잡은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광기 어린 금리 폭등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지 가면 뒤에 숨겨진 은행들의 그 끔찍한 본색을 낱낱이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사탕 껍질 속에 감춰져 있던 서늘하고 푸른 칼날을 혹시 목격하셨습니까? 우리는 카카오나 K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들이 덩치 큰 시중은행보다는 훨씬 양심적이고 저렴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비웃듯 정반대의 잔혹한 시나리오로 치닫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K뱅크의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이미 8.13%를 찍으며 미친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금융권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건 압도적이다 못해 충격적인 폭력입니다. 불과 며칠 전 7%대를 보며 가슴 졸이던 사람들에게 8%라는 숫자는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자산시장에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은행이나 농협 같은 대형 은행들이 6%대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동안 믿었던 인터넷 은행들이 가장 먼저 고삐를 풀고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중은행들은 그나마 오프라인 지점이나 다양한 자산으로
충격을 흡수할 완충지대라도 있지만 오직 비대면 대출에 목숨 건 인터넷 은행들은 시장의 거친 파도를 고객들에게 그 어떤 여과 장치도 없이 그대로 때려박고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움직인다는 KB, 국민은행의 상황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습니다. 변동금리의 기준인 금융채 5년물 하단 금리가 단 사흘 만에 0.02%포인트나 튀어 올랐습니다. 숫자만 보면 간지러운 수준 같겠지만 이것은 6% 후반대라는 살인적인 금리를 단단하게 굳히는 거대한 해일의 전조 증상입니다. 농협은행 역시 이번 주 금리 인상을 예고하며 상단 6.2%까지 고점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K뱅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8%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보란듯이 박살내버린 겁니다. 이건 이제 경제 상식이나 가계의 인내심으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재앙입니다. 혁신이라는 화려한 포장지에 쌓여있던 그 간편한 대출 신청 버튼이 결국은 가장 가혹한 이자 폭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저신용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월급 받으며 버티던 중신용자들까지 8%라는 고금리 덫에 걸려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피 같은 연봉의 대부분을 이자로 갖다 바치고 나면 남는 건 텅 빈 통장과 차가운 배신감 뿐일 겁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기술의 진보와 금융의 민주화가 오히려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가장 날카로운 흉기로 돌변한 셈입니다. 은행들이 이렇게 눈치 안 보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건 단순히 그들이 탐욕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손댈 수 없는 거대한 국제 금융의 쓰나미가 지금 서울의 아파트 단지를 정면으로 덮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쓰나미의 진원지인 환율 시장의 비명 소리를 들어보면 왜 8%가 끝이 아닌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환율 1450원 방어선이 뚫리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아니 이미 장중에 1449점, 6원을 찍으며 우리 경제의 밑바닥이 어디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환시장의 소란이 아니라 당신의 아파트 대출 이자를 결정짓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서막입니다. 많은 사람이 1450원이면 꼭지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진짜 공포에 떠는 이유는 1500원을 향해 열려있는 뚜껑 때문입니다. 실제로 단 이틀 만에 5억 달러가 넘는 돈이 환전되어 빠져나갔다는 뉴스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정부가 아무리 파격적인 증시 대책을 쏟아내도 시장은 이미 한국 원화는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달러라는 구명보트로 탈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1450원조차 싸게 느껴질 만큼 앞으로의 상황이 지옥일 것이라는 확신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환율이 미친 듯이 솟구치면 시장 금리는 멱살 잡혀 끌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고 3년물 금리는 장중 2.964%까지 치솟으며 기준금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2.5%에 묶여있다고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시장금리가 정책금리를 앞질러 폭주하면 한국은행의 통제권은 사실상 식물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5년물 국고채는 3.285% 그리고 10년물 장기금리는 3.429%를 돌파하며 대출금리의 바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고채가 뛰면 은행채가 뛰고 결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폭등하는 건 피할 수 없는 경제의 사슬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하고 돈을 아껴도 저 멀리 뉴욕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 숫자 하나에 당신의 가계부가 적자로 박살나는 시대입니다. 이 정책당국이 금리를 동결하며 시장을 달래보려 애쓰지만 외국인 자금 이탈과 환율 폭등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그저 모래성일 뿐입니다. 이제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환상에서 제발 깨어나야 합니다. 인하 사이클이 끝난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준금리를 다시 올려야 한다는 비명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가 열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은 그저 예고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토록 거대한 거시경제의 쓰나미는 결국 가장 튼튼하다고 믿었던 철옹성들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부, 강남과 용산이 무너져 내리는 참혹한 붕괴의 현장을 목격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강남 불패라는 신화는 이미 산산조각 났습니다. 최후의 보루라 여겨졌던 용산마저 지금 처참하게 피를 토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남동의 상징인 한남 아이파크, 20평형의 실거래 내역을 똑바로 직시하십시오. 11억 8천만 원에 육박하던 가치가 6억 6천만 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자산의 44%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살인적인 고금리 앞에서 용산 프리미엄 따위가 얼마나 무기력한 휴지 조각인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역시
25억 8천만 원의 고점에서 16억 2천만 원으로 추락하며 10억 원이라는 거금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강남 논현동의 펜트힐 캐스케이드 사태는 더 절망적입니다. 13억 원을 호가하던 아파트가 8억 1천만 원에 팔리며 강남 불패론을 비웃고 있습니다. 송파 장지동과 학군지의 대명사인 양천구 목동 역시 이 폭락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목동 1단지는 24억 5천만 원에서 14억 3천만 원으로 무려 41%나 주저앉았습니다. 이는 단순 조정을 넘어 시장 질서가 붕괴되는 서막입니다. 강북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경희궁 자이의 몰락을 들여다보면 공포는 더 이상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서울 핵심지의 신축 아파트들마저 거래가 실종된 채 시세가 2012년 수준으로 회귀하는 끔찍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의 상징인 타워팰리스와 압구정 현대 아파트 주인들이 경매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고소득자들조차 감당 불가능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월 소득의 절반 이상을 고스란히 은행 이자로 바치면서 버텨낼 수 있는 자산가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결국 상급지의 몰락은 서울 전역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독소와 같습니다. 성북구 기름 동부 센트레빌은 38% 폭락했고 도봉구 창동 주공 17단지는 새해 첫 거래부터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건 남의 집 불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중심부가 흔들리면 외곽 지역은 훨씬 더 빠르고 잔혹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자산들이 이토록 허무하게 박살나는 꼴을 보고도 아직 저가 매수를 논하시겠습니까? 가격이 내려간 것은 세일 기간이 아닙니다. 다가올 거대한 쓰나미의 전조 현상일 뿐입니다. 소위 전문가들이 떠드는 바닥론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배를 똑바로 직시해야만 합니다. 섣부른 용기가 당신의 가정을 영원한 파산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단순한 하락 수치를 넘어 저점 매수라는 가면을 쓴 끔찍한 함정의 실체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40%나 떨어졌으니 반등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 달콤한 착각이 당신의 노후 자금을 통째로 집어삼킬 것입니다. 바닥 밑에는 지하실이 있고 그 지하실 아래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2008년 금융위기나 2012년의 기억을 끄집어내어 기회라고 포장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본질적으로 판이합니다. 과거에는 금리 인하라는 카드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환율과 물가라는 족쇄 때문에 금리를 건드릴 수조차 없는 처지입니다. 단순히 싸졌다는 이유로 시장에 진입하는 행위는 시퍼런 칼날을 맨손으로 쥐는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특히 소득의 50%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구조라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인생을 건 도박판에 뛰어드는 꼴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진짜 공포는 가격 하락이 아니라 거래 자체가 실종되는 거래 절벽입니다. 살 때는 마음대로지만 팔고 싶을 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순간 당신의 집은 자산이 아니라 흉기가 됩니다. 15억 원짜리가 8억 원이 되었다고 덥석 물었는데 매달 이자만 700만 원씩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집값이 전고점을 회복할 때까지 당신의 가계 경제가 파탄나지 않고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서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우상향 그래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가격이 아닌 가치와 비용의 균형을 봅니다. 지금의 하락장은 단순한 거품 붕괴가 아니라 금리라는 해일이 강제로 시장을 재편하는 과정입니다. 해일이 모든 것을 쓸고 지나가고 바닥에 진흙이 갈라질 때까지 숨죽여 기다려야 합니다. 섣부른 지식으로 저점을 점치려 들지 마십시오. 진정한 바닥은 전문가의 리포트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부동산에 침묵하고 절망조차 사치라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소리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40% 급매물은 기회가 아닙니다. 패배자가 흘린 피눈물이자 처절한 실패의 잔해일 뿐입니다. 그 실패의 폭탄을 넘겨받아 다음 경매 사건의 피고인이 되고 싶지 않다면 냉철하게 이성을 되찾으십시오. 탐욕에 눈이 머는 순간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모든 자산은 순식간에 은행의 배만 불려주게 될 것입니다.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집이 평생 은행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빚이라는 nem에 빠져 질식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 사태가 개인의 파산을 넘어 사회 전체의 소비를 어떻게 동결시키는지 그 끔찍한 연쇄 붕괴의 실체를 파헤쳐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족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며 내일의 희망을 꿈꾸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소박한 행복마저 금융권에 저당 잡힌 채 끝이 보이지 않는 빚의 수렁 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벌어들인 돈의 60% 이상을 빚 갚는데 쏟아붓는 집들이 급증한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바뀌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경제라는 거대한 몸뚱이의 피가 멈추고 심장박동이 꺼져가는 끔찍한 파국이 예고된 것입니다. 시중에 돌아야 할 현금이 은행 창구로만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이 열린 순간 시장에 생기는 죽어버렸고 동네 사장님들은 줄초상을 치르고 있으며 그 충격은 기업들의 실적 추락과 해고 칼바람이라는 끔찍한 도미노 현상으로 이미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줄이 말라 비틀어진 집구석에서 내일을 위한 저축이나 자녀 교육 따위는 꿈도 못 꿀 배부른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애들 학원을 끊고 노후 자금인 연금 통장까지 깨가며 당장 날아오는 이자, 고지서를 막기에 급급한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영끌족들이 마주한 비참한 현실입니다. 언젠가 집값이 오르겠지 하는 헛된 망상에 취해 감당 불가능한 빚더미를 짊어진 대가로 지금 누려야 할 삶을 통째로 갈아넣고 있는 꼴이며 부채로 쌓아올린 그 모래성은 금리라는 날카로운 칼날에 베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버리는 소비 빙하기가 오면 나라 경제를 돌리는 엔진 자체가 멈춰버리게 됩니다. 나라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풀고 별의별 대책을 내놔봤자 개인이 지갑을 닫아 걸면 그 어떤 처방도 듣지 않는 식물인간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온 국민이 빚 갚느라 빈털터리가 된 나라에서 도대체 무슨 놈의 혁신이 있고 경제 성장이 있겠습니까? 부동산 불패라는 신기루를 쫓다가 당장의 행복을 갖다 바친 대가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미 박살 나버린 가계부는 집값이 요행에 다시 오른다고 해도 쉽게 아물지 않는 치명상을 입은 뒤일 겁니다. 한 세대의 구매력이 완전히 바닥난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우린 어떤 최후의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이제 감당 못할 욕심은 쓰레기통에 처박고 냉혹하게 살아남을 길만 찾아야 할 때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시장판에서 내 돈과 가족을 지켜낼 마지막 결론, 그리고 지극히 현실적인 생존 매뉴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은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눈물 흘려주거나 봐주지 않습니다. 투자판에서 감정 따위는 가장 먼저 갖다 버려야 할 불필요한 사치품입니다. 오늘 확인한 8%의 금리, 그리고 40%를 넘어 60%에 육박하는 빚 상환 비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당장 인생판을 다시 짜라는 시장의 서슬퍼런 최후 통첩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빌린 대출 내역서와 매달 통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돈을 피도 눈물도 없이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 확인하십시오. 만약 그 돈이 월급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다면 그건 이미 경고등이 켜진 수준이 아니라 추락하기 직전 비상탈출 버튼을 눌러야 할 타이밍이라는 뜻입니다. 내일 닥쳐올 폭락의 공포가 오늘 던지는 금메가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길게 갈 수 있다는 걸 뼈에 사무치게 깨닫고 대비해야 합니다.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떠받치는 가장 거대한 자금 설계도 그 자체입니다. 그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더 방어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만 살 수 있습니다. 무식하게 버티는 존버가 승리가 아니라 파멸로 끝나는 꼴을 우리는 쏟아지는 경매 물건과 빨간 압류 딱지를 통해 이미 지겹도록 보지 않았습니까? 환율 1,500원 시대가 열리고 고금리가 굳어지는 거대한 쓰나미가 완전히 지나가기 전까진 이제 바닥이다 곧 좋아진다 떠드는 희망 고문을 철저하게 무시하십시오. 내 재산을 지키는 진짜 무기는 대박 수익률이 아닙니다. 살벌한 리스크 관리와 차가운 현실 직시, 오직 그것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뼈 아픈 독설이 여러분의 가정이 박살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길 간절히 빕니다. 면책 조항 안내, 이 영상에 나온 모든 수치와 분석은 공개된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코 특정 부동산이나 상품을 사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며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시장 판세는 시시각각 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여러 전문가의 조언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